아버지, 저는 아저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전 아들의 목소리가 사무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낮고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오늘따라 유독 차가웠습니다. 한강이 검은 선으로 도심을 가로지르고 그 위로 다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거의 40년을 내려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높이에서 보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빛만 반짝일 뿐입니다. 정아린이라고 했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한강중앙의료원 원무과 주임이라고 들었다. 보육원 출신이고. 맞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짧았지만 거기에는 변명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파일을 손끝으로 툭 쳤습니다. 속에는 며칠 전 제가 직접 지시해서 받아본 신상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린, 30살, 부모 신원 불명, 태어나자마자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장학금으로 지방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 한강중앙의료원에 입사해 7년째 근무 중. 가진 재산이라고는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 친인척 전무. 서류 위의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하게도 뭔가 흔들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장 집안의 며느리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 자리는 감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내가 앉을 자리는 더욱 그렇다. 저는 의사입니다. 이 사장 후계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는 제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는 일이 좋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린 씨와 함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 젊은 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소희. 40년 전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 실습을 나갔던 작은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소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 링거가 다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던 사람.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25의 나이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재단 후계자의 자리에 간호조무사를 앉힐 수는 없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결국 소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게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을 보니 그때 제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호야.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이 자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재단 이사진도 병원 이사회도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 너를 다르게 볼 것이다.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이 뭔지 아느냐?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감정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한다는 건 이 모든 걸 등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넌 아직 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린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제 시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4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 피를 이어받은 하지만 저와는 다른 사람.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강중앙의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 원무과 어느 창문 아래에서 정아린이라는 여자가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서류 위 숫자들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40년 전 제가 포기했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 나가봐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정아린의 얼굴 사진이 보였습니다. 증명사진이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환하게 웃지도 차갑게 굳지도 않은 얼굴. 그저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40년 전의 어느 여름밤이 떠올랐습니다. 실습 병동 뒤편 작은 정원에서 윤소희가 제게 말했던 것. 괜찮아요. 선생님은 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저를 위로하듯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반대의 선택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아린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줄기가 도시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차들의 불빛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든 일어서든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강중앙의료원 실사를 준비하라. 직접 가겠다. 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산하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아린.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할 만큼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40년 전 제가 버렸던 그 사람과 닮아 있는지. 실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한강중앙의료원 전체 부서를 돌아보고 오후에는 경영진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지만
그게 기대인지 불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빌딩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소희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서 가끔 쓰라리게 아팠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물은 검고 깊었습니다. 불빛들이 그 위에 부서져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아린. 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한강 중앙이료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막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정보다 10분 늦을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 측에 도착 시간 변경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그냥 가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문득 40년 전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뒤편에서 윤소희가 우산도 없이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자기 우산을 할머니께 씌워드리고 본인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어깨를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공기가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행정실장 오태식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된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원무과 창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태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직원 한 명이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흰 셔츠에 네임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원무과 주임 정아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환자의 서류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뭔가 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아리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류 위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그저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 달랐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 시선.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오태식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이 원무과입니다. 아, 저기 보이는 직원이 정주임입니다. 나름 성실하게 일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보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와 직접 옆에 앉아 서류를 함께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까지 들렸습니다. 환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아리는 다시 창구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동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 더러운 신발. 노숙인이었습니다. 경비 2명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황급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좀 치워, 빨리.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비들이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원무과 창구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정아린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호흡이 없어요. 지금 심정지예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아리는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오태식이 다가갔습니다. 정주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실장님, 119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정아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노숙인이야. 로비에서 이러면 어떡해. 오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규정보다 생명이에요, 실장님.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경비 한 명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제세동기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정아리는 제세동기를 받아 능숙하게 남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다들 떨어지세요. 그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아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기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정아리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아리는 남자를 옆으로 눕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지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아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젖어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원무과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정아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오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정 주임에게는 제가 따로. 됐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구 안에서 손을 씻고 다시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태식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주임.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방금 응급처치 어디서 배웠나? 대학 때 적십자 봉사회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사 후에도 매년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변명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태식이 뒤따라왔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정아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규정보다 생명이에요, 실장님. 그 말투, 그 단호함. 40년 전 빗속에서 할머니를 부축하던 윤소희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시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 쓰러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영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보고, 환자 추이, 시설 개선 계획.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아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정아린의 뒷모습.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손. 회의가 끝났습니다. 경영진들이 차례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점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 실장. 네, 이사장님. 아까 그 직원 정아린 주임말일세. 네, 이사장님. 그 직원 평소에도 저런가? 오태식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원 규정을 자주 어깁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서라면서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없는 환자를 그냥 보내지 않고 복지 상담을 연결한다든지, 접수 시간이 끝났는데도 환자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골칫거리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점심 식사는 병원 귀빈실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몇 술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가겠네. 오태식이 놀란 표情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오후 일정이 취소하게.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아까보다 조용했습니다. 원무과 창구를 지나쳤습니다. 정아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환자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서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사장님? 사무실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40년 전 소희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가문보다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제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빗속에서 회색빛으로 흐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날에 제가 윤소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산에 갈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소매가 닳아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오래된 것으로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비서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오래된 승용차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강중앙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반.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것,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 원무과 창구가 보였습니다. 3개의 창구가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가운데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것은 다른 창구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머뭇거렸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작게 냈습니다. 남자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번호표 뽑으셨어요? 아, 그게 저기 키오스크에서 뽑고 오세요. 순서대로 불러요. 그는 손으로 키오스크 쪽을 가리켰습니다.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복잡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아, 빨리 좀 하세요. 저는 당황한 척하며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잘못 눌렀는지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아린이었습니다. 그는 창구를 잠시 비우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이게 좀 어렵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리키는 대로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번호 부를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아리는 미소를 짓고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차림으로 같은 시간에 매번 다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접수 실수가 있었다거나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거나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아린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번 친절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의료급여 감면 신청서를 물어보았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펜을 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저는 거짓 정보를 하나씩 말했습니다. 정아리는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납 문제로 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아리는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정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때 옆 창구에서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정 주임, 그 정도면 됐잖아요. 뒤에 사람 많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아리는 잠깐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정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아리는 이미 다음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아리는 창구를 비우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또 어려우셨어요? 네. 나이가 드니까 작교 까먹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메모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간단하게 그리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글씨는 크고 또렷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종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리는 그걸 눈치챘는지 잠깐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꼭 쥐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수납 창구에 섰습니다.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아린이 확인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작은 돈만 넣어왔습니다. 동전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4,500원.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아, 돈이 좀 모자라네요.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500원 먼저 내드릴게요. 나중에 주세요. 아니, 그럴 수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그는 500원을 꺼내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아리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아린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환자를 응대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에게는 더 크게 말했고 어린아이에게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창구를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아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환자 한 분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환자를 다 응대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윤소희도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병실을 돌았습니다. 환자들이 밥을 잘 먹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소희 언니, 밥은 먹었어요? 환자가 물으면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시 환자의 이불을 덮어주고 물컵을 가까이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희를 사랑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그 헌신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희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지금 정아린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해진 게 아니라 그저 단단해진 것뿐이 아닐까. 부서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로 만든 것뿐이 아닐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아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두고 가셨어요. 그가 내민 것은 제가 키오스크에서 받았던 메모종이었습니다. 의자에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기세요. 필요하실 텐데. 정아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저는 500원을 생각했습니다. 정아린이 자기 지갑에서 꺼낸 500원. 그 작은 동전 하나가 제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돈 없는 가난한 보호자로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도 있었습니다. 한상우 이사장.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은 제게 절을 했습니다. 길을 비켜줬습니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점퍼를 입고 가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번호표를 뽑으라고 했고 뒤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아린만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한강을 건넜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부서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메모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아린이 그린 그림이 보였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고. 그날 아침 병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VIP 병실 전체 층이 비워졌고 복도마다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이 심장 수술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행정실장 오태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는 평소처럼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자리에 앉아 한 할머니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료비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 왔습니다.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정아리는 하나씩 짚어가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이 떨리는 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때 오태식이 원무과 창구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주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올라가. 회장님 입원 수속 확인해야 해.
지금 상담 중입니다.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정아리는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오태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다른 직원한테 넘기고 지금 당장 올라가라고. 먼저 약속한 2분 상담을 끝내겠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는 나중에 와도. 아니에요, 할머니.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아리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아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그들 사이를 지나 VIP 병실 입구에 섰습니다. 오태식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왔어. 늦었잖아.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됐어. 일단 입원비 최종 확인해. 여기 서류 있으니까. 오태식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정아리는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VIP 병실 사용료, 수술비, 특진료. 그리고 맨 아래에 할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인율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계산기에 입력했습니다. 실장님, 이 할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정아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율을 잘못 적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이 3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최종 승인한 건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수정하면 됩니다. 회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닥쳐. 오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정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태식은 서류를 꽉 쥐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아린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주임. 네. 이 서류 내가 최초 작성했지. 정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검토만 했습니다. 최초 작성과 최종 승인은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계산 실수한 거야. 실장님, 그건 닥치라고 했잖아. 오태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오태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회장님은 모르셔. 내가 사과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일이야. 알겠어? 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담당자 실수로 할인 계산이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실장님.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이 뭔데? 너 같은 계약직 주임이 뭘 안다고? 오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정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이름으로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태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떨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 대신 책임은 내가 져. 그는 돌아서서 VIP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아리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오태식은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정오쯤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상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태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상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행정실장실로 향했습니다. 오태식이 뒤따라왔습니다. 실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우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맞은편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VIP 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 상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담당 직원이 계산 실수를 해서. 오 실장. 상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오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그 기록 가져왔나? 요그. 기록이요? VIP 입원비 서류 작성 및 승인 기록. 전산에 다 남아있을 텐데.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력해서 가져오게. 이사장님, 그건. 지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되었습니다. 오태식은 서류를 들고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상우는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최초 작성자 오태식. 1차 검토자 정아린. 최종 승인자 오태식. 상우가 읽었습니다. 오태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계산 오류는 최초 작성 단계에서 발생했군. 1차 검토에서 정 주임이 수정 의견을 남겼고, 하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서 오 실장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승인했어. 상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실장, 자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나? 이 사장님, 그건. 대답해. 죄송합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 상우는 실장실을 나섰습니다.
오태식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는 곧장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 상우는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태식은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아린 주임을 불러오게. 상우가 말했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정아린이 왔습니다. 그는 상우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우는 정아린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가난한 보호자를 대하던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사장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주임. 네, 이 사장님. VIP 입원비 계산 5,6원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 정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식이 옆에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의 판단, 착오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런데 오 실장은 자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들었네. 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오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오 실장. 네, 이 사장님. 지금 당장 정 주임에게 사과하게.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서 해야지. 자네가 억울하게 만든 것도 여기서였으니까.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아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주임, 미안하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하게. 오태식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 주임, 내 잘못을 떠넘기려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우는 오태식을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게. 인사 문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네. 오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상우는 정아린을 보았습니다. 정 주임. 네, 이 사장님. 수고했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정아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로비가 보였습니다. 정아린이 원무과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상견례. 평생 가족이 없던 그녀에게 이 자리는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회색빛 머리. 한상우였습니다.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손을 떨던 사람.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 500원이 모자라 난처해 하던 사람. 낡은 점퍼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가난한 보호자처럼 보였던 그 사람. 숨이 막혔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상우는 짧게 대답하고 아린을 보았습니다. 아린은 입술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린도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게.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주임. 아니, 아린 씨라고 불러도 되겠나? 네. 편하게 부르세요. 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린은 그것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적은 메모 카드였습니다.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그 카드. 이게 어떻게?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받은 거야. 병원에서. 아린은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낡은 옷을 입고 병원을 다녔어. 아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가난한 보호자 앞에서도 똑같이 대하는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우는 카드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린 씨는 나를 이사장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지.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심지어 500원까지 내주려고 했어.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피와 가문만 보며 살았어.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것만 봤지. 사람은 보지 않았어. 그는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린 씨는 달랐어. 사람을 먼저 봤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지. 그게 원칙이었어. 아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카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린 씨를 의심했어. 가문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지.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린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상우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아린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울지 말게.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손수건을 꺼내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상우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린을 보았습니다. 아린 씨. 네, 아버님. 내 아들을 부탁하네. 저 녀석은 고집이 세서 제 할 일만 하다가 다치곤 해. 옆에서 좀 봐줘야 할 거야.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네. 그 말에 아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는 아린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린은 상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의 품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상우는 아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딸. 그 말에 아린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꽃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우는 아린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린과 주호도 앉았습니다. 자, 이제 밥이나 먹자. 배고프지 않나? 상우가 말했습니다. 주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하세요? 뭐, 딸이 생겼는데 좋지 않겠나? 상우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아린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닦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가족의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상우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보았습니다. 아린 씨, 혹시 결혼식 날짜는 정했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서두르게. 내가 예식장 예약 도와줄 테니. 아버님,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하려고. 작든 크든 내 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상우는 웃었습니다. 주호도 웃었습니다. 아린은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상우는 차로 향했습니다. 주호와 아린이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아린 씨도 조심히 들어가고. 상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린을 보았습니다. 아린 씨. 네, 아버님. 다음에 집에 놀러 오게. 내가 밥 해줄게. 네, 아버님. 꼭 가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주호와 아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아린은 주호를 보았습니다. 주호는 아린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빠,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린은 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상우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그 메모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큰 글씨, 정성스러운 그림, 아린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함께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 아래 반짝이는 강물. 그 위로 다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편과 이편을 연결하는 다리. 상우는 그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40년 전 윤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웠습니다. 소희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아린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부서졌습니다.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췄습니다. 상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내가 보여줬던 그 따뜻함을 이제 내 딸이 보여주고 있어. 나는 이제 그걸 지킬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봄날의 도시를 가로질러.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상우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것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상우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책상, 높은 천장,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지만 오늘은 그 높이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보이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상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 상우는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 소희야.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잊지 않을게. 상우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상우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높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따뜻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가문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에게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상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67의 얼굴.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상우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